우리 강창희 대표님은 저희 Y스트릿 또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고 아니, 앞으로 더 많이 도움을 주실 거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은퇴 교육, 은퇴 준비, 젊은 사람도 그렇고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많은 이제 가르침을 주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는 트러스트원 자산운용 연금 포럼의 강창희 대표님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아이고, 네, 네. 왜냐면 뭐 조회수만 봐도 뭐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 황지영 팀장님은 ET1이라는 회사, 뭐 ET랑 관련된 거 회사는 아니고. 네네. 네네. 네. 좀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태원 경제교육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황정이고요. 네. 그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 경제금융 교육에 대한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경제교육. 네. 그 아이들은 혹시 나이대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초등학생 중심으로 경제교육이 좀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나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 어머님들이 조금 빠르시잖아요. 그래서 유아 대상의 경제교육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조금 빠르면 6세부터 저희가 교육을 시작을 하고요. 6살부터 경제교육을? 네네네. 6세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비중이 가장 높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대학생까지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학생까지 아이들이네요? 네, 저희 학교는. 우리 강창희 대표님도 솔직히 아이들의 경제교육을 좀 이렇게 하셨어요? 댁에서? 저는 그러니까 내 아들, 딸이 어렸을 때는 뭐 그런 거 의식할 때가 아니었고요. 그때는 그냥 지네들이 알아서 커졌죠. 근데 요즘 손자, 손녀들을 교육시키는 걸 옆에서 보면서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한 거가 잘못된 거였구나. 아니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 뭐 좀 약간 조언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혹시 손주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그거 지금 그 손녀가 위인데 고3이고 손자가 고1인데 저는 이제 요즘 뭐 과외 공부 많이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한참은 돈 가져갈 나이죠. 그 돈의 문제보다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좀 키우는데 더 부모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그런 생각에 많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자녀들은 그렇게 하면 조금 어려워할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가 용돈이나 많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우리 제 딸이나 아들이 그쵸, 손주들이. 그 애들, 그 손주들한테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 제가 간섭을 못 하죠. 약간 근데 오늘은 자녀 교육, 그것도 자녀 경제 교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은 그 금융교육 대상은 진짜 뭐 6살부터 대학생까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않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네요. 네,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의 하나로 경제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목적이 뚜렷해야죠. 네. 이게 경제교육이라고 해야 됩니까? 투자교육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돼요, 우선은? 경제교육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흐름이 조금 있어요. 경제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뭐 정형화된 형태는 아닌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97년에 저희가 외환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너무 경제를 모르더라.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좀 알아야 한다 해서 경제교육이라는 말이 나오고 학교에서도 경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서 무언가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금융위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경제에서도 우리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더라. 그래서 이제 금융이라는 걸 또 알아야 한다 해서 금융교육 표준안도 만들어지고 뭔가 또 금융교육과 관련한 컨텐츠가 막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동학개미라는 말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용돈도 조금 주고 있고 뭔가 소비를 어떻게 하라는 것도 얘기하는데 투자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육은 또 없더라 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투자 교육과 관련한 콘텐츠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Y스트릿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경제, 금융, 투자 이렇게 해서 조금씩 더 이제 거시부터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경제 교육 많이들 해 보시면 그 현실적으로 좀 어떤지 그 학생들이나 누구를 만나봤을 때 인식의 수준이라든지 또 그들이 또 원하는 것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요즘에 조금 느끼는 게, 그러니까
와이스트릿에 한번 나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게, 이게 요즘에 제가 현장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흐름이 조금 있어요. 아이들의 태도의 변화라는 게 보일 때가 있는데, 네. 예전에 경제교육 시간이다 혹은 뭐 금융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냥 뭐 외부 강사가 와서 뭐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고 가는, 그러니까 금융교육을 엄마가 여기 가라고 했어요. 뭐 이런. 네, 금융교육을 아이들이 금연교육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표현한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금연. 금연. 네, 금연. 이번 시간 금연인 줄 알았어요.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금융교육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저 궁금한 거 있었어요.라고 질문하는 친구들도 꽤 많아졌고, 그리고 아이들 중에 저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어요라고 하는 친구가 정말 많아요. 삼성전자 주주? 네. 삼성전자 주주가 현장에서 정말 많이 만나요. 그래서 어린이 주주. 초등학생도 있고 중고등학생들도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 주식 있어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올해 초에 기사를 보니까 35만 명이더라고요. 어린이가? 네, 미성년자 주주가 35만 명. 삼성전자만? 삼성전자 우리나라 주주 중에. 전체 삼성전자 주주가 거의 이제 600만 명에 육박하거든요. 한 7%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기사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볼 수 있었구나. 이제 7% 수준이면 뭐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네. 뭐 돈을 벌어서 삼성전자 산 거는 아닐 테고 뭐 용돈을 모아서 샀대 아니면은 뭐.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질문을 한 2번만 해보면 아이들이 갈리거든요. 받았나요? 그러니까 바닥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그럼 지금 몇 주 가지고 있어요? 혹시 최근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혹은 삼성전자 그 주식 살 때 같이 했어요? 아니면 부모님과 같이 했어요? 아니면 어느 날 생긴 거예요? 이제 물어보면 이제 어느 날 생긴 아이들이 사실 대부분이고요. 그냥 엄마 아빠가 넣어준 거? 네. 엄마 아빠가 이제 예전에 저축을 해주셨다면 이제는 그걸 주식으로 이제 사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것도 좋습니다만.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있기는 한데 몇 주 있는지 모르는 친구가 사실 대부분이더라고요. 이게 조금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자세히는 모르고. 네. 근데 그냥 있는 삼성전자 거.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왜 다 삼성전자일까라는 궁금증이 좀 있기는 해요. 우리 강창희 대표님은 이제 교육 같은 거 다니실 때 연령층이 어때요? 이렇게 청중들의 연령대가? 제가 교육 나가실 때. 그 시작할 때 한 10년 전, 20년 그때는 노인들이었죠. 그러니까 노후 설계니까 그렇게 생각했겠는데 지금은 30대, 40대 이런 분들도 많은데 제가 그 놀라는 게 한번 제 유튜브에 댓글 올라온 걸 보니까 제가 금년에 34살인데 지금 이 영상을 본 거를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주장을 하거든요. 사실 퇴직 직전이나 퇴직하고 나서는 이미 늦은 거다. 그때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 30대, 40대부터 그 해야 될 것, 예를 들어 연금을 미리 든다든지 그게 노후 준비다. 그래서 저는 30, 40대, 50대 분들이 제 강의를 많이 들었으면 하는 게 희망인데 아직 현실은 역시 퇴직 예정자거나 퇴직하신 분들이 숫자는 더 많죠. 그러니까 사실 일찍 듣고 빨리 행동할수록 좋은 거죠. 네, 그게 저는 뭐냐면 제가 이제 금년에 우리 나이로 76세인데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 나이가 되니까 깨닫게 되죠. 근데 깨달으면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맞춰서 하는 방법밖에. 그런데 다행히도 그 몇 가지 이 간접 경험으로 20대, 30대, 40대 이렇게 깨달았던 거가 저의 삶을 많이 좌지우지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젊은 분들한테 제가 옛날에 했던 간접 경험을 지금 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 리스크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또 그 30, 40대가 이제 자녀를 이제 한창 교육시켜야 시작할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고 고학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황 팀장께서는 애들 이제 주식 투자하고 그다음에 금융교육 시키는 거 이런 걸 많이 이제 하고 계신데 저는 그 자녀 리스크라는 관점에서 자식들에게 돈을 너무 많이 쓰면 내 노후 준비가 어렵다는 거 하나하고 또 그렇게 돈을 써서 했는데 그 애들을 진짜
자립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는가가 문제라는 거죠. 저는 여기는 경제교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립교육. 자립교육. 예, 자립교육을 자녀들한테 잘 시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자립이 3가지가 있는데 네. 첫째는 행위의 자립. 행위의 자립. 내가 머물고 있던 자리를 남이 와서 치우면 안 되잖아요. 네. 옛날보다도 좋아졌지만 목욕탕 가보면 아직도 바닥에 수건이 널브러져 있는 거는 누가 치워야 될까 자기가 안 치워서 누가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행위 자립이 안 되고 또 회사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친구가 한 일을 하고 나면은 믿음직스러지 않아서 꼭 누가 가서 다시 봐야 되는 거. 행위의 자립이 안 되면 평생 그게 문제가 되죠.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의식의 자립. 의식의 자립. 예, 우리처럼 남의 눈을 너무 신경 쓰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비교 많이 하고. 예, 그 남의 눈 종속된 거. 네. 남의 눈 때문에 신경 쓰니까 자녀 교육도 그렇고 다 이 남의 눈 때문에 이게 할 수 없이 하는 게 많잖아요. 네. 과외 공부 시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의식의 자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적 자립. 그래서 이제 그 경제적 자립인데 저는 주로 그러니까 경제적 자립이라고 그러면 재테크라든지 돈 버는 능력 이걸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강조하는 게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능력을 키우는 거. 그거를 저는 또 강조를 하고 있죠. 예. 뭔가 이제 많이 뿔리는 거는 그 다음이고 예. 일단은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예. 사는 것부터 열심히 했는데도 돈을 많이 모을 수도 있고 못 모을 수도 있잖아요. 네. 못 모으면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그 맞춰 사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그 자립교육 관점에서 경제교육을 보고 있죠. 네. 진짜 행위의 자립. 그러니까 자기가 먹은 밥그릇부터 싱크대에 갖다 놓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애들 남과 비교하지 네. 않고 네. 본인이 오롯이 똑바로 설 수 있는 의식도 자립을 시키고 그러니까 황 팀장 그 얘기 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스텝 바이 스텝 네, 교육을 네, 네. 밟아나가는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경제교육, 애들부터 투자교육을 왜 시켜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는 있지만 네. 이제는 그게 그래도 이제 너무나 당연시 되는 사회까지는 와 있어요. 네, 네. 의식 수준이 좀 많이 높아졌죠. 그러면 어린이 경제교육, 투자교육은 그럼 어떻게 시켜야 되는 건가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많은 부모님들이 막히실 거예요. 그래요. 요 출발은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게 너무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일단은 부모님 스스로 본인이 어떤 성향의 부모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 그러니까 남들이 이런 방법이 좋다라고 해서 시작하면 길게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를 정말 잘 관찰을 하셔야 하는 게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은 사실 내가 내 아이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네. 동일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바라보는 자식과 사실 그 아이가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지? 관심 있는 게 뭐지? 우리 아이가 뭐를 요즘 잘하지? 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지? 이런 것들을 다 관찰을 해야 경제교육을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그런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걸 가지고 대화를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GDP는 뭐예요? 금리는 뭐예요? 삼성전자 뭘 하는 회사예요? 이런 교육이 아니라. 네네. 그건 어느 정도 단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말이 꼭 맞은 게 네. 저도 외손자, 외손녀 이렇게 보니까요. 세뱃돈 같은 거 받으면은 이렇게 잘 이렇게 외손자의 경우에는 그걸 모아가지고 예금 통장에 넣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외손녀는 유인데도 별로 돈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 말 지금 말 들어보니까 얘한테 접근하는 방법과 얘한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겠구나. 네. 지금 말대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첫째도 그 용돈 기입장에 100원 단위 꼼꼼히 써요. 근데 둘째는 계속 까먹고 잘 안 하고 별로 욕심도 없고 막 양보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성향도 되게 중요한 거기 맞춤형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부모 성향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반대인데 저는 그렇게 기록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데 저희 아이는 그걸 또 꼼꼼하게 기록하는 성향인 거예요. 이제 네네네. 반대로 오히려 그러니까 부모가 꼼꼼하고 아이가 꼼꼼하지 않으면 조금 이제 뭐 그것도 갈등이 있겠지만 저희도
좀 처음에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맞추는 게 저도 어려워서 이제 아이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엄마는 이런 성향이고 너는 이러하니 우리가 좀 접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제 얘기를 하고 찾아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아이가 엄마보다 낫네요. 네. 그러면 성향은 파악이 됐어요. 네.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아이가 종잣돈을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종잣돈.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아이에게 투자를 한다 생각하시고 뭐 네. 그게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혹은 뭐 그보다 좀 더 큰 금액이든 아이에게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금액을 정한 후에 그 금액을 아이에게 주는 방법이 있고요. 네네네. 그걸 가지고 투자라는 것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이제 시작을 해보는 시점이 있고, 근데 이게 뭐 수많은 부모님들이 계시고 다 각자의 방법이 있지만 이제 제 경우에는 저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모든 돈을 2배로 불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이에게 10,000원을 주시면 네. 제가 10,000원을 매칭해서 20,000원을 계좌에 넣은 거예요. 매칭형으로? 네, 매칭형으로. 그러니까 아이에게 따로 저축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월 뭐 5만 원, 10만 원 적금을 안 들고 네네네. 그냥 누군가에게 아이가 10,000원을 받으면 제가 10,000원을 매칭하고, 사실 이게 세뱃돈 같은 경우는 막 몇십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몇십만 원이 들어오면 저도 그걸 준비해 놓는 거예요. 설날이 다가오면. 부담되네. 네, 그래서 그 돈을 매칭을 해서 돈을 다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모를 때부터, 아이가 그걸 인식하기 전부터 그거를 모아서 한 통장에 넣어서 계속 종잣돈을 만들었고. 야, 요 방송 애들이 보면 이제 엄마한테 달려간다, 이제. 근데 이제 조건이 몇 가지 있어요. 저희 아이도 막 편하게 살진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이가 인식하기 시작한 돈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되는 나이 때도 계속 반복했어요. 그걸 초등학교까지. 그때까지는 사실 아이 이름으로 적립식 펀드를 따로 넣어 놓다가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놔두고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쯤 돼서 저는 아이에게 투자를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저 약간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5학년이 되면 나는 이러이러해야지, 막 이런 계획이 있었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 아이 성향이 죽어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는 위험하잖아. 그걸 왜 해야 하지? 엄마, 나는 그냥 은행에 맡기고 싶은데. 보수적인 성향의 네, 투자자네요. 이런 성향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해보자라고 계속 이제 강요가 좀 이루어졌고, 네. 그래서 그거를 그때 당시에 펀드를 나라를 나누어서 좀 넣었어요. 나라별로? 네, 나라별로. 이제 미국과 관련한 거 하나, 중국과 관련한 거 하나, 그리고 국내. 이렇게 3개로.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사실 뭐 아이 돈 모아봐야 뭐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들어올 때마다 자, 3개 중에 어느 거에 넣으면 좋을까? 이번에 들어온 돈은 어디에 넣을지 결정해서 알려주면, 근데 처음에는 귀찮으니까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니, 네가 찾아보고 나한테 알려줘. 거기에 넣어줄게. 사실 그게 제일 힘든 지점이에요. 제일 귀찮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아이가 힘들어하면 이제 유튜브 좋아했으니까 유튜브 관련해서 조금 아이 눈높이로 그나마 볼 수 있는 영상을 찾아가지고 링크를 좀 주거나 이런 뉴스가 요즘 있던데 하고 링크를 좀 보내버리거나 이렇게 제가 뭘 설명하지는 사실 않았고요. 그냥 엄마를 그다지 전문가라고 보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 저도 좀 어려워서 약간 그런 가족끼리 운전 가르쳐 주는 거 아니라고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조금 어려워서 이제 전문가분들은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한번 봐봐. 요거하고 요거 중에 그래도 선택해봐. 네 돈이잖아. 네 돈이니까 네가 결정해야지. 그래서 요게 이제 몇 년간 반복이 되면서 요즘은 조금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나아지는 건 없었고요.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아이를 지금까지 끌고 오는데 사실 지금 몇 학년이에요? 지금 중학교 3학년이요. 아, 중3. 그러니까 네. 초등학교 5학년 네. 때부터 투자를 시작을 해서 지금 중3. 네네네. 좀 불어났나요? 자본이? 이게 지금 이 어렵다고 말씀하셔도 그래도 저희 아이가 플러스 난 상품들도 좀 있고. 적립식으로. 네, 적립식으로 꾸준히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 근데 아이가 이제 그래서 뉴스를 봐요. 아이가 그 중국 쪽 투자를 좀 한 게 있는데 이제 좀 어려우니까 요즘 상황이 수익률이 좋지 않으니까 시진핑의 3년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아닌데 중국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왜 그래? 언제 좋아져? 이런 식의 말을 아이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성향을 파악하고 종잣돈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게 속도가 느릴 수 있으니 부모가 좀 매칭을 해주고 투자의 이제 디테일도 좀 가르치고 요 단계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꼭 아이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돈으로만 한다고 생각하면 남의 돈으로 하면 안 되죠. 네, 부모님의 돈이면 사실 잃어도 아이는 아쉬울 게 없잖아요. 이게 그 어린 나이여도 이게 부모님 돈이면 사실 몇 가지 선택해서 잘못되면 그냥 뭐
말지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본인 돈이 들어가야 돼요. 본인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해요. 본인 돈을 좀 물려봐야 네. 절실하게 깨닫게 되죠. 그럼요. 그러니까 네. 저희 아이도 뭐 펀드 하나 해준 게 있는데 이 펀드가 잘 되면 너는 의대를 갈 수 있어. 학비가 비싼데. 근데 이거 잘 안 되면 저 국립대 가야 돼. 지방이어도 국립대를 가야 돼라고 가르치니까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요런 그 방법론이나 디테일에 대해서는 강창희 대표님은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저는 뭐 그런 구체적인 그런 방법론 그거보다도 네. 그 기본적인 개념, 네. 예를 들어서 금융이라고 하면은 무슨 이게 돈의 융통이고, 융통.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금융 상품에는 뭐가 있고, 네. 저축 상품과 투자 상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상품의 경우는 뭐 이렇게 리스크가 따른다든지, 네. 뭐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우선 부모한테 이해를 시키고 이제 그 부모는 또 애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이 지금 황 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부모가 응용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조금 하나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부모들이 자기들이 재테크하고 있는 거를 애들한테 그냥 똑같이 재테크 방법을 가르치는 거라면은 네. 조금 걱정이 돼요. 왜 제가 그걸 느끼냐면은 네. 재작년에 자본시장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20대 남성 투자자의 주식 매매 회전율이 6,800%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번을 사고 파는가가 회전율이잖아요. 네. 한 번 샀다 팔면 100%인데 네. 6,800%면 68 회전을 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엄청나게 돌린 거죠. 네. 일주일에 거의 2번 가까이 했는데 샀다 팔았다. 그러다 보면은 그게 꿈에도 나타날 거고 그다음에 회사에 일하다가도 그 생각하면 그 회사 잘리잖아요. 네. 그렇게 또 단타 매매를 해가지고 성공한 게 어쩌다 보면 모르지만 계속 성공 어려웠고. 근데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부모가 지금 애들한테 삼성전자 사주고 그렇게 시키면 또 재테크 교육을 시킬 거라고요. 샀다 팔았다. 네.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지 마세요 하는 얘기는 저는 저는 애들을 만날 일은 없으니까 네. 부모들한테 그런 자녀 금융교육, 아까 말한 자립교육을 하는데, 네. 자립교육 중에서도 어떻게 할 때 그런 기본적인 거를 알고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아까 황 팀장님이 이야기하신 게 부모의 성향도 알아야 되고 자녀의 성향도 알아야 되니까 부모가 스캘핑 하시는 분이면 뭐 집에서 이거 하고 있으면 옆에서 볼 거 아니에요. 네. 애들도 이제 그게 교육이 알게 모르게 되는 거고 되게 안정적으로 대출도 안 받으려고 하고 막 저축만 하시는 분들은 또 그거를 가르치려고 하실 테고 근데 그 부모의 성향대로 애를 가르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선택지를 알려주고 애가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까? 물론 이제 어리니까 잘 모르긴 할 텐데. 저는 자녀 교육은 네. 각 부모의 가치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교육 역시도 이게 정답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는 그거는 이제 제 말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이제 교육이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바라봤을 때 우리 아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혹은 30살이 되었을 때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림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적어도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림이 그려지면 그걸 향해서 우리 아이에게 내가 내 성향과 무관하게 제가 살아온 방식과 우리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세상을 살 아이니까 그 아이한테 그러면 나는 정답은 모르지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심어줄 수 있는 게 뭘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맞춰 나가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 아이의 미래를 그려보고 사실은 그 바라는 대로 하면은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부모들 마음은 다 똑같아요. 내 아이도 똑똑했으면 좋겠고 공부 잘하는 학교 갔으면 좋겠고 부자 됐으면 좋겠고 한데 일단은 뭔가 안정적으로 가야 돼라고 하면 약간 이것도 맞지는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이 또 부모 입장에서는 다를 수가 있죠. 이게 조금 저희 집 아이가 조금 특이하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 집 아이는 이게 부모와 좀 많이 다른 성향이 어디서 나왔냐면 학원비가 아까운 아이예요. 예? 학원비를 아이가 아까워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동네에 학원이 이게 학원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부모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좋은 학원에 가면 그러니까 나름 좋다라고 하는 학원에 가면 왠지 공부도 더 잘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느낌적인 느낌. 네, 그러니까 그래도 거기 분들이 조금 더 뭔가를 책임져 줄 것 같은 비용이 비싸면 뭔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이가 쭉쭉 뭔가 친구들을 통해서 정보를 모아오더니 여기는
이게 비용도 너무 비싸고 본인이 너무 많은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야 하니 이곳은 아닌 것 같고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판단이 되네요. 효율성이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이 집은 정말로 대단히 그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자녀예요. 아주 정말로 엄마가 경제교육하러 다니시는 분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보다도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이제 그 사교육비를 많이 문제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사교육비의 문제는 돈을 드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애들을 엄마들이 이렇게 좋은 선생님 정보 수집해가지고 골라가지고 거기를 아침부터 이 시간표를 짜서 돌게 만들잖아요. 속된 말로 뺑뺑이. 뺑뺑이죠. 네.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서 외우는 건 될지 모르지만은 이 스스로 지금 이 집 아이들은 보니까 스스로 과외비가 뭐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뭐가 아깝다고 그랬죠? 지금 학원비 가까울 정도까지 애가 생각을 했다는 거는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스스로 거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의식의 자리. 그런데 뭐냐면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마틴 스쿨이라는 데서 직업의 미래라는 그 보고서를 보니까 2033년에 되면 지금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엄마들이 시키는 교육은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회사 들어가면 좋은데 그게 얼마 만에 망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애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제 딸이 외손자를 교육시키는 걸 옆에서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외손자가 중3 때 그렇게 과외 공부를 시키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제가 설득도 좀 했지만은 그 과외 공부 드는 만큼 정도의 돈으로 이 기숙학교에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지방에 가게 되면은요. 그런 데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부모한테 떨어진 거죠. 그리고 6개월 있다 만났는데 이게 뭐냐면은 엄마 나 이렇게 해야 되겠어. 지금 이 집 딸처럼 이렇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왜냐면 그러다가 그래서 야, 네 아들은 너의 이 속박에서 드디어 벗어났구나. 스스로 저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는 그 전에 과외 공부 그렇게 시킨 거가 잘한 것 같아, 못한 것 같아, 잘못한 것 같다 이거죠. 근데 왜 그렇게 했지? 근데 주위에서 다들 시키는데 안 시킬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그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엄마가 그려준 설계에 따라서 뺑뺑이를 도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 엄마한테 독립돼서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면서 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우리 부모가 무슨 교육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살기 바쁘니까 방치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엄마들이 그렇게 뺑뺑이로 과외 공부를 시키니까 외우는 건 될지 모르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 집 교육 내가 그 아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이제 일이 됐지만은 중3 때 그렇게 가가지고 6개월에 만났는데 엄마 나는 이 직업을 갖는 게 좋겠어? 뭐 이렇게 하겠어? 6개월 만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들한테 뭐냐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 돈 쓰는 것까지는 내 시비 않겠다. 돈 써서 생각하는 능력을 죽여버리면 그건 진짜 최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사실 이것만 키워놔도 아이 스스로 판단한다. 왜냐면 부모도 다르고 애들이 다르게 어떻게 다 달라요. 그렇죠, DNA가 무서워요. 근데 다른데 부모의 철학대로 키우려면 안 되죠. 지금 이게 뭐만 선택지를 하는데 걔가 선택하게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류의 학원을 다닐지, 어떤 학원을 다닐지, 나는 아까우니까 학원 안 가고 뭐 하겠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한 번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어느 날 부모님이 어떤 영상을 보고 혹은 어떤 책을 보고 나도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도 나랑 같은 자극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혹은 또 아이는 자극을 받았는데 부모는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정말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에 따른 로드맵을 그리셔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거를 너무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아 우리 아이가 이 아이처럼 컸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들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해서 이제 그 아이 부모님을 뭐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 이거는 내가 꼭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를 잡았었거든요. 그러면 가장 이상적이었던 좋은 사례 진짜 우리 애도 나도 이런 사례로 배웠으면 좋겠다.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좋은 사례여가지고 사실 저희 아이가 국영수 중심으로 서울대 가는 뭐 이런. 아니 아이가 오더니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금융투자 관련해서 교육을 했고 그래서 뭐 요즘에 투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투자는 이러이러해서 필요하고 투자는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종류 이런 걸 했는데 아이가 수업이 끝나고 나서 아 그런데 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친구는 어떤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 바이오 산업에 관심이 있어서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꿈이 바이오 관련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연구원으로. 그래서 본인이 바이오 관련 연구원이 되려면 그 회사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 회사들을 서치를 하고 회사의 재무제표도 볼 줄 알고 금감원의 다트도 보는 거예요. 이야, 몇 학년이요? 몇 학년이? 고1이었어요. 고1 남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그런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시냐, 네. 금융이나 바이오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본인이 찾아봤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친구는 지금 정보를 어디서 얻어요?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 높으니까 이제 정보가 많이 필요할 텐데 이제 물어봤더니 금감원 다트도 좀 보고요. 뭐 유튜브 뉴스도 꼼꼼하게 보고요. 아침에 등교할 때 그거 듣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책을 읽어요. 저는 가장 감동 포인트는 책이었거든요. 뭐 바이오 관련된 책까지? 바이오 관련된 책도 보고 왜냐면 본인이 그쪽으로 전공을 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 굉장히 선순환인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찾다 보니까 투자 또 수익률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경우고 이제 저희 아이는 진짜 엄친하네, 엄친하. 네네네. 예. 이 아이 부모님은 그냥 정말 좋은 아이 평범한 그런 경우는 이제 아이가 꾸준히 돈을 모으고 좀 시도해보는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거 조금씩 해보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정도만 돼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케이스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쟤는 저렇게 알아서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근데 이게 저도 직장 다니는 엄마라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아이하고 보내는 시간이 짧아요. 하루에 제가 아이하고 절대적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 아이하고 정한 원칙이 나도 누구와도 너를 비교하지 않겠다. 너는 너다. 그리고 너도 동네 다른 엄마들과 엄마를 비교하지 말아라. 다른 엄마가 이렇게 해줘서 다른 부모가 이렇게 해줘서 네가 그걸 나한테 요구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누구네 집은 여름방학에 어디를 갔는데 갈 수 있지. 그런데 우리 집은 지금 경제 상황에서는 어려워.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 그럼 너는 방학을 충실히 집에서 보내야지. 이제 이런 식의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돼. 비교는 정말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거네. 네, 비교를 하면 답이 없어요. 근데 진짜 그 비교를 하면 안 된다. 의식의 자립이 필요하다는 뭐 이제 강창희 대표님도 누누이 강조해 주시고 있는 바고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비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이제 좀 돌아왔는데 어찌됐든 간에 교육비도 아이 스스로 원하는 것. 진짜 자립이라는 게 이제 스스로 일어선다라는 거니까 이제 선택부터 스스로 판단부터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조금 더 한 단계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구체적인 뭐랄까요? 사실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용돈을 스스로 버는 거, 용돈을 관리하는 거, 이걸 어떻게 나눠서 쓰고 나아가서 투자할 거냐, 요 단계잖아요. 용돈에 대한 개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용돈이라고 하면 아이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돈이거든요. 스스로. 네, 그러니까 조금 표현이 그럴 수 있는데 부모님들이 용돈을 가지고 치사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용돈은 무엇의 전제가 아니라 용돈은 그냥 주는 것이어야 하거든요. 아, 그래요? 이렇게 용돈의 전제가 붙으면 사실 월급 내가 뭐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거지만 너 월급 받아서 뭐 할 거야? 너 뭐 월급 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거면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되게 기분이 좋진 않잖아요. 그 월급 내 거잖아요. 그럼 네. 용돈도 내 것이어야 되고 내가 해야 하는데 이제 그게 부모님들은 뭐가 되면 뭐를 이게 좀 붙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야, 이게 저희 집 케이스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저희 세 자녀랑 토론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말마다 토론을 하는데 다음 주 저희 집안 토론 주제가 용돈을 집안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주는 것이냐
아니면 정기적으로 그냥 받아야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돼요. 아이들은 후자를 주장하고 있고 저는 집안일, 뭐 빨래를 개면 얼마, 청소기 돌리면 얼마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정례적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 세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는 제가 이건 집안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3대가 그러니까 근데 용돈은 그냥 줘야 하는 거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저는 후자, 아이들과 같은. 받아야 제가 결정을 하고 쓰죠. 제가 얼마가 들어올지를 알아야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우고 갈 수 있는데 사실 아이들도 일상이 바쁘잖아요. 네.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도 뭐 친구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하는데 집에서 뭘 해야만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그러면 아이는 본인의 시간을 뺏기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벌고 돈을 못 벌면 내가 쓸 수가 없고 근데 이러면 아이도 연습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용돈만큼은 아이와 항목을 정해서 그러니까 항목이 진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1학년이니까 얼마, 2학년이니까 얼마 이거보다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아이 성향이 진짜 중요하다고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이가 스스로 저축을 할 수 있는 성향이고 그리고 스스로 저축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같은 도구가 준비되어 있다면 아이 용돈은 보통 아이들보다 좀 더 많아도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돈을 모으는 연습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근데 아이가 그런 성향이 아니고 아이가 돈을 쓸 기회가 많지 않으면 조금 다르게 접근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생은 아직 조금 어리고요. 제가 자립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가장 어려웠는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옷을 사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건 진짜 어렵죠. 네, 저에게 맞는 옷을 산 경험이 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시점까지는 부모님이 사주시거나 제 동생이 산 옷을 제가 입었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옷가게를 가서 옷을 선택한 경험이 거의 없어서. 그럼 그냥 관심이 없으셔서 그렇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는데 이 옷을 혼자 살게 되니까 계절이 바뀌면 옷을 사야 되잖아요. 이게 저한테 너무 어려운 과제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마다.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에게는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부터 뭘 하고 있냐면 분기에 한 번씩 의복비를 따로 줘요. 용돈과 별개로 의복비를 15만 원이라는 돈을 분기에 주고 그 돈을 가지고 스스로 그 다음 계절에 입을 옷을 사게 하거든요. 야, 그러면 식비, 의복비 다 따로 있는 거예요? 뭐 군것질 비용 뭐 따로 용돈은 용돈대로 있고요. 용돈은 있고 용돈과 그러니까 뭐 식비든 무엇이든 뭐 그건 본인이 알아서 쓸 일이고 그러니까 용돈과 관련해서 저는 터치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용돈 이외에 의복비를 거기서 하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데리고 간다 한들 성향도 다르고 저는 또 그게 재미가 없거든요. 전 진짜 옷 사러 가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쇼핑하는 게 싫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랑 보내는 거예요. 그거 해봐야겠다. 이거 진짜 중요한 근데 초등학생은 아직 조금 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옷을 보고 있으면요. 처음에는 한숨이 나와요.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와요. 왜요? 비싸서요? 아니면은 이상한 거 골라?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거적대기 같은 거 입고 다니냐고 왜? 나간다고? 이런 것도 있고 재질은 좀 만져봤니?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거를 써보고.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맡겼잖아요. 제가 맡겨놓고 잘못 선택했다고 뭐라고 하면 아이는 근데 아이가 입다 보면 아는 거예요. 그 다음 계절에 그 옷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것 때문에 그 다음 해 그 계절에는 그 옷은 안 사더라고요. 내가 디자인만 보고 비싼 거 제가 나이롱 샀는데 이거 입으니까 되게 춥더라. 이걸 이제 깨닫게 스스로. 이거 괜찮네요. 그러니까 모든 옷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옷 중에서 외투 이런 건 되게 비싸니까 그런 거 이제 당연히 사주고요. 막 다 그렇게 책임지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일상적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저도 제 시간을 벌고 그런 에너지를 안 써도 되고 아이 나이대로 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이게 연습이 되면서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 본인 스타일을 찾아가더라고요. 요거 한번 저희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백화점은 잘 안 가고 이제 아울렛, 아울렛 가서 애들한테 딱 돈을 주고 너희들이 입을 옷을 한번 사봐라. 애들은 굉장히 당황을 하겠지만 근데 그것도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하게 되면 아이들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차라리 기간을 정해주시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쇼핑몰들이 있어요. 특히나 여학생들은 요즘에 그 초등학교 고학년, 복잡해. 중학생,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타겟으로 하는 쇼핑몰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 먼저 장바구니에 담아보도록 하고 또 뭐 현장에서도 골라보게 하시는 건데 사실 그렇잖아요. 너 지금부터 여기 들어가서 딱 10만 원 써 라고 하면 갑자기?
이렇게 되면 이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경제 교육을 어설프게 들으면 급발진한다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차분하게 저는 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의복비를 맡겨야겠다가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요즘 아이들 문제에서 통신비가 좀 예민할 수 있거든요. 근데 통신비를 아이들은 당연히 부모가 책임져 줘야 하는 거라고 인식을 많이 하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엄청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통신비를 내주는 게 억울하더라고요. 용돈은 용돈대로 주는데. 근데 아이 용돈에서 요거까지 하라 그러면 그건 또 제가 너무 치사한 거예요. 너무 금액이 큰 거예요, 아이들 통신비가. 그리고 또 그렇다고 저는 약간 좋은 거 써보는 게 이 아이에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이폰이 새로 나온다 그러면 써보는 게 이 아이에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아이가 새로운 걸 익히고 시도해보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새로운 걸 또 무서워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금액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썼던 방식은 이 아이가 어떻게 크면 좋을까 고민해봤을 때 인사를 잘하는 아이는 밖에서 환영을 받잖아요. 그렇죠. 인사를 잘하는 사람. 그럼 인사를 어떻게 시키지?를 고민해봤더니 아이 지금 방이 현관문 바로 앞이거든요. 그래서 현관문이 열리면 너는 자동으로 나와서 인사를 하고 신발을 정리해. 이게 너의 통신비의 조건이야. 네. 그래서 누구든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는 상태가 아니면 누가 오든 현관에 정말 택배기사님이 오시든 아니면 뭐 누가 들어오시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어오면 너는 문을 열고 나와요. 그게 공부를 하고 있던 중이든 피아노를 치든 무엇을 하던 중에 이게 통신비의 조건이에요. 인성교육의 시작이기도 하고. 네. 요즘에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 인사교육 시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청소년들 할 때 어른이 있어도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이 좋아하세요. 저희 아이를. 그렇죠. 인사 잘하는 아이는 동네 한 30명 중에 한두 명이에요. 요즘 세상에서. 근데 그 애한테는 진짜 뭐 까까라도 하나 사주고 싶고 용돈이라도 하나 주고 싶고 진짜 그런 거죠. 이게 칭찬을 저희 아이가 듣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 동네 분들을 아주 가끔 이제 엘리베이터나 뭐 이렇게 아파트 근처에서 만나면 그 집에는 참 밝아요 라거나 그 집안 인사 잘해요. 그래서 이게 근데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쵸. 이게 아이가 엄청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인사 엄마가 살아보니까 인사가 중요하더라. 인사해라. 이게 같은 말을 정말 수천 번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게 빛을 발하는 거지 쉽진 않더라고요. 저도 어릴 적에 진짜 많이 혼났던 게 앉아서 인사하면 정말 많이 혼났어요. 어디 어른이 오셨는데 앉아서 인사를 하냐고. 그래서 저도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고. 근데 이제 통신비 같은 것에는 조건을 붙이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거든.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빨래를 갠다. 빨래를 엄마가 해야 아이가 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이의 상황. 아이는 지금 피아노를 치고 싶은데 엄마가 빨래를 돌려. 그럼 난 빨래를 개는 게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도 예측 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면 아이들도 조금 편하지 않을까요? 예측 가능한 거. 빨래는 항상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그럼요. 아니 근데 우리 강창희 대표님은 자녀에게 들어가는 교육비도 그렇고 생활비도 그렇고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자녀에게 종속되면 안 된다 많이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 생활비는 그럼 뭐 기준이라든지 뭐 맺고 끊는 거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뭐냐면 제가 우리 지금 40대 후반, 40대 중반인 그 애들을 교육시킬 때는 거의 100% 제 아내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그런 의식이라는 게 없었죠. 또 그때는 또 과학 공부 시켜서 학교 그냥 잘 들어가면 됐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저는 제 가까이에 딸이 사는데 딸이 그 애들을 하는 걸 보고 지금 이런 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 지금 말한 그런 몇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몇 가지 그 자립에 대한 그런 것을 어떻게 하고 책을 또 읽게 하고 그런 거를 제 딸한테 좀 하면 어때 그런 식의 얘기는 하지만은 제가 직접 그 손자손녀들한테 뭐라고 하거나 그런 거는 못하죠. 근데 이제 그 노후 준비 말씀을 하실 때 가장 큰 리스크로 가장 먼저 꼽으시는 게 자녀 리스크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리스크는 뭐냐면 첫째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니까 부모들한테 알아서 하시지만 이또 지금 생각대로 하고 계시잖아요. 뭐냐면 첫째가 작년 CNN에서 미국 그 자료를 발표하는 방송한 걸 보니까
그 주요국 중에서 네. 이 애들 0세에서 18세까지 자녀 양육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네. 양육비를 그 GDP로 나눈 그 비율이 네, 네. 1등이 한국이고 2등이 중국이고 3등이 이태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소득 대비 세계에서 자녀 양육비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 효과가 있느냐를 부모님도 생각해 보세요. 그 양육비에는 막 교육비 같은 거 다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뭐 0세부터니까 기저귀 살 돈까지 다 넣겠죠. 다 네. 되겠고. 그리고 이제 또 그게 나중에 결혼 비용. 예를 들어서 결혼 비용이 얼마씩, 예를 들어서 남자의 경우에, 아들의 경우에 1억 7천 정도 평균 들더라고요. 전국. 네.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혼수도 있겠지만은 집어넣어주는 돈이 포함돼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일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네 딸 시집갈 때 결혼 비용 얼마 되어졌냐 물어봤더니 얼마 되어졌나?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원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줬대요. 그 사장인데. 그러니까 기업 운영을 하시는 분인데.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예외일 수도 있지만 내가 일본 전체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미일을 비교해보면 그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이다. 예라고 아니요 대답하면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예라고 대답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아니에요. 고등학교 졸업은 제가 융자받아 다니든지 그쵸. 아르바이트해서 다니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나중에 취업해서 갚도록 하죠. 그렇게 벌써 고등학교 때부터 다르다. 대학 들어가서부터는. 그다음에 이제 또 결혼 비용은 부모의 책임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근데 일본만 해도 결혼 비용을 부모한테 신세지려면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어떻게 조금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가면서 이런 게 우리가 문제다. 당신들이 어떻게 될지 알아서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들한테도 각오를 시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노후에 주 수입원이 뭡니까? 네. 주 수입원. 네. 물어보면 미국, 일본, 독일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당신의 주 수입원이 뭐예요? 그러면 연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연금입니다. 대답하는 분이 선생님, 공무원, 군인밖에 없으니까 22%밖에 안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주 수입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1980년도에만 해도 자식의 도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식의 도움이 14%밖에 안 돼요. 그 몇 년만 지나서 다시 조사하면은 주 수입원이 자녀의 도움이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미국 같은 경우는 0.7%고 일본은 1.9%고 독일은 0.4%예요. 그러니까 선진국 어느 나라도 노후의 주 수입원이 자녀의 도움인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가고 이렇게 보시죠. 내려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지.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하십시오. 이런 말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런 거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방법밖에 없죠. 약간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면은 학자금이라든지 결혼 비용, 정말로 집안이 어려워서 못 해주면 모를까. 어느 정도 그래도 돈은 있는데 안 해준다라면은 되게 나쁜 부모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사회의 통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깬다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너무 어려울 것 뭐냐면 같은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요. 나중에 그 노후에 주권해서 상속을 주는 것보다는 지금 그래나마도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노인들이 돈을 갖고 있잖아요. 그나마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은 그 일찍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단 그 전제가 뭐냐. 그 자식들이 낭비하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 그게 소비가 아니고 투자한다는 범위 내에서. 뭐 공부를 더 하고 싶다든지 뭐 그런 데에서 도와주는 거는 저도 도와주고 있고 능력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근데 없는데 도와주면 안 됩니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죠. 스스로 저는 나중에 유산 남겨서 자식들 싸우게 만드는 거가 제일 나쁘다고 봐요. 그 전에 차라리 미리미리 그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는데 쓰겠다고 그러면은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것 때문에 이 낭비를 하거나 자립심이 저하되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거는 조심해야 되죠. 근데 그거를 자녀들한테 줄 때 주더라도 뭐 사업자금 같은 지원을 하더라도 나중을 바라거나 그렇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는 뭐 사업 초기 자금 대줬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다 연금이자 된다는 게 뭐냐면
아무리 잘못되더라도 연금 하나만으로 최저 생활이 되도록 만드는 게 그 나중에 자녀가 돕든 안 돕든 문제가 안 생긴다. 그래서 연금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연금 말씀하셨고 노후 준비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자녀 교육을 이야기하고 자녀 금융 교육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다른 얘기 같지만 결국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나의 노후를 위해서 지금 자녀의 경제 교육을 해야 하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나라에 지금요 그 소위 말하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캥거루라고 그러잖아요. 캥거루족. 그게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어느 자료를 보니까 20세 이상 성인 중에 그 생활비를 부모한테 의존하는 캥거루가 314만 명인데 전체 성인의 7.5%고 그리고 30대 40대만 65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학 들어갈 때 대개 보면은 진학률이 83%였거든요. 거의 다 대학교 그러니까 거의 대학 나온 애들인데 지금 314만 명이 캥거루로 살고 있는 거는 걔네들 탓만 하기 뭐냐 부모들이 뭔가 그런 이런 자립교육 같은 게 제대로 안 됐다는 것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입니까? 아니면은 그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어릴 적부터.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부모가 돈이 없고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결국 자립교육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그게 지금 이 나이가 되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우리는 그런 부모가 교육을 자식에서가 아니라 그런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뿐인데 우리가 잘해서 한 것처럼 하면은 그거 안 되죠. 꼰대죠 그게. 점점 더 자립하기 어려워지는데 오늘 진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딱 자립이네요.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끔 지원을 조금 해주는 거. 여기 우리 황 팀장이 보니까 이제 그런 금융교육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그 애를 상대로 자기가 배운 거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네 보니까. 그렇죠. 그 실행이 중요한 거고. 그러면 아까 이제 용돈 관리는 어느 정도 좀 말씀을 해주셨고 아이들 스스로 전략하는 것부터 사실은 가르쳐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모르겠네. 이거를 안 쓰는 것부터 가르쳐야 하는 건지 쓰는 것부터 가르쳐야 하는 건지 가장 좋은 정답은 잘 쓰고 잘 저축하는 걸 가르치는 거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절약이라는 개념이 이제 다들 생각이 조금 다르실 수 있는데 아낀다가 절약이라기보다는 그냥 무조건 안 쓰는 게 아니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잘 쓰는 그러니까 주어진 범위를 넘어서지 않게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훈련이 되면 그게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아이들이 계획을 좀 세워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에게 용돈을 줄 때 저는 대가 없이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아이들을 약간 지지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봤으면 좋겠네요. 큰일 났어.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뭐 아이들이 뭐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같은 곳을 친구들하고 놀러 갈 수도 있고 이제 뭐 각자 이제 뭐 좀 더 다른 아이들도 이제 소비라는 것을 하다 보면 조금 예상하지 못한 항목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 뭐 조금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그럼 부족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럼 이제 부모님에게 처음에는 좀 징징댈 수도 있죠. 부모님에게 나에게 뭐 이렇게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이제 뭐 좀 짜증을 낼 수도 있고 그 순간에 굉장히 단호하게 정확하게 엄마가 돈이 없어 혹은 아빠가 돈이 없어가 아니라 엄마 아빠는 돈이 있지만 그건 이미 네가 사용할 걸 넘어섰기 때문에 이번 달은 여기까지야.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해 라고 눈을 감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어려워요. 그쵸. 사실 쉽지 않아요. 아우, 매일매일 얼굴 보고 사는데 그게 쉽지 않은데 그거를 한번 단호하게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아이가 처음에는 용돈이라는 걸 줬을 때 저희 아이가 아무리 꼼꼼해도 다 잘 쓴 게 아니었거든요. 넘어서는 경우도 많았고 친구에게 돈을 빌린 경우도 있었고 이제 엄마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빠에게 돈을 빌린 경우도 있었고 근데 아빠에게 제가 이자를 청구하게 했거든요. 이자를 시중 이자보다 높게 하라고. 그래야 아이가 배운다고. 그러니까 한 번은 해결해 줄 수 있지만 두 번 해결하고 10번 해결 당신이 할 거냐고. 아니라면 정확하게 같은 태도를 취해야 아이는 아 이거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라서 고리대금업의 위험함까지 그럼요. 여기가 중요한 얘기인데 뭐냐면 걔가 스스로 용돈 관리를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 달에는 그렇게 해서 낭비할 수도 있어요.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의 부모들은 간섭하고 야단하고 그러면서 또 줄 돈은 주고 그리고 스스로 생각 못하게 만드니까 문제가 되는데 마음이 약해져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일찍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얼마씩 돈을 이렇게 송금해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썼는데 그때는 옛날 아이스케이크라고 그러죠. 뭐 아이스케이크 같은 거 사 먹고 가지고 돈 다 써놓고 나서 후회가 막 심하죠. 네. 그러면 또 그러니까 몇 번 시행착오를 하면서 스스로 깨달게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부모들은 당장 달라고 그러면 징징대면 얼마 주고 그리고 야단하고 또 그다음에 징징대면 또 주고 얼마 주고 그러니까 그것이 습관이 계속 가니까 애들이 스스로 그걸 컨트롤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 집이 예외인 것 같은데 그거 사실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의식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 새끼 돈 때문에 쩔쩔매는 거 보는 것도 마음 아파하시고 그럼요. 그래서 약간 원칙이 또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힘들어야 해요. 스스로 고민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알아야 해결도 본인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해결해 주는 건 순간이지만 근데 그럼 그 아이는 나아질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라서 그래서 요즘은 아이를 보니까 요즘에 떡볶이가 생각보다 되게 비싸잖아요. 아우, 떡볶이가 정말 비싸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이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본인 용돈에서 떡볶이를 먹었다면 지금은 머리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 4명을 모아서 그걸 n분의 1을 해서 그러니까 뭐 배달비도 아껴야 하니 그것도 뭐 같이 다녀오거나 뭐 그 와중에 또 누가 이렇게 가지고 오게 하거나 이런 머리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아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구나라고. 그런데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이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정말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거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이거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의 같은 말을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나아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스스로 판단을 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 이 전략은 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강세희 대표님께서는? 아이들에게도 전략을 가르쳐야 되고 사실은 전략? 예. 나는 무슨 스트레티지 전략인 줄 알고 뭔 전략을 전략. 전략.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랄까 저 절약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아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요 절약하기 위해서 친구한테도 그 인색하게 굴면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그건 절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뭐냐면 아까 여기 얘기했는데 절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안 쓰는 게 아니고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맞춰 사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절약이다. 네. 경제적 자립이다. 네. 예.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절약과도 통하는데 절약은 무조건 안 쓰는 게 절약이 아니다. 친구 중에도 어디 가서 밥 먹는데 꼭 돈 안 내는 놈이 있어요. 네. 평생 아주 얄밉죠. 나는 늦게 왔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 돈을 과감하게 내는데 그 대신 딴 데 걸 줄인다든지 스스로 생각해서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안 쓰는 게 절약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어진 경제 상황에 맞춰 사는 능력을 기르는 게 그게 또 절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제 부모님들 중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 가지고 계시고 아이들하고 훨씬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근데 이제 요즘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 하나는 이 절약이라는 개념이 조금 어른들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는 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주변에 NCT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럼 NCT가 콘서트를 해요. 네. 그러면 이 아이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콘서트 둘 다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 2번을 가려면 아이는 굉장히 노래 부를 텐데. 그러니까 하지만 2번을 가면 아이는 행복한 거예요. 2번을 가면 이 2배로 행복한 게 아니라 4배로 행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콘서트를 가기 위해서 몇 개월 전부터 이걸 가기 위해 모든 것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여기를 가야 하니까.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네. 요즘 근데 콘서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는 굉장히 좋은 자녀가 되죠. 부모님들에게 이 콘서트를 가기 위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죠. 근데 이 콘서트 티켓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거 갈 거면 요즘 유튜브에 영상도 많고 뭐 그냥 그렇게 보는 거랑 그렇게 간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는 그걸 가는 게 행복인데 그렇죠. 이 아이에게 그게 비싸다는 이유로 단가가 높다는 이유로 아끼도록 강요하면 이건 대화가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이를 잘 관찰해야 되고 아이의 입장에서 계속 판단을 해 주셔야 해요.
이렇게 제가 사실 이런 일을 하니까 이제 그 교육이라는 것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 대학원을 그쪽 방면으로 끝을 내지 못했는데 가서 공부를 조금 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한 1년 정도 수업을 쭉 들으면서 제가 배웠던 가장 중요한 건 제일 좋은 교육은 학습자가 내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걸 모르는 상황인데 이 모든 것은 설계된 것이어서 그 방향으로 학습자가 가고 있는데 자신의 판단으로 내가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좋은 교육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끌고 밀고 등 떠밀고 이게 아니라 네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길만 닦아주는 거. 네.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약간 유도해주고 그 방향이 옳은지 아닌지는 사실 또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이제 가급적이면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결국 부모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좋습니다. 요거를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이들과 뭐 가볍게 이야기는 하실 수 있어도 뭔가 이거를 체계적으로 한다라거나 요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예, 아이가 너무 컸으면 사실은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이 됐으면 아이랑 부모님의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부터 너한테 용돈 줄 테니까 잘 써봐. 이거는 아이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뭘 어쩌라는 거지? 라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네. 이제 엄마 아빠가 생각을 할 때는 네가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이런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엄마 아빠가 상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어. 그런데 이게 너의 의견을 반영한 건 아니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여기에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걸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용돈이라는 걸 금액을 정할 때에도 아이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그게 간식인지, 저축인지, 친구 생일 선물인지, 그리고 아이들도 이벤트가 있거든요. 아이들도 사실 이벤트를 또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 다 뭔가 하는데 본인이 소외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용돈을 주는데 이 용돈을 줄 때도 조금 제가 치사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 용돈을 이때가 되면 이렇게 늘려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용돈을 줄여야 할 수도 있어 라는 늘리고 줄이는 것에 대한 조건도 기준. 같이 정해야 되는 거죠. 아이를 주체라고 인식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고 나와 1대1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되 아직 준비가 안 된 아이니까 내가 치사해지지 말자.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부모들이 예. 자기가 생활로 자녀들한테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생활로서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은 이제 부모를 보고 자랄 수밖에 없고 예,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혹시나 체계적으로 내가 집에서 가르치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해서 어디 뭐 캠프를 보내거나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학원 교육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이 금융 교육은 어디 찾아가서 해야 되나 막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 뭐 비용 없이 뭐 어디서 뭐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없습니까? 요즘에 이제 은행이나 증권회사나 이제 그런 금융회사들이 하는 경제교실 같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리고 방학이 되면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나 KDI 같은 곳에서도 어린이 청소년 경제교실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좀 수도권 중심의 교육이 좀 많기는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다만 이제 저도 이런 일을 하니까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같은 곳에서 혹은 기관에서 하는 교육은요, 개념 설명은 할 수 있어요. 네. 개념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옳은 것이다, 그른 것이다라는 가치관에 대한 교육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의 금융생활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는 가능하지만 이거 돈은 이렇게 써야 하고 돈은 이런 것이고 가치관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님이 우리 아이를 정말 유심히 잘 관찰하시고 우리 아이에게 심어주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꼭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부부간에도 이제 의견이 맞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주로 우리나라는 그 어머니들이 주도를 하잖아요. 이제 남편분들은 이제 모르고 자기 밖에서 나돌다가 어디서 한마디 들으면 집에 들어와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이제 한마디 하면은 그래서 유튜브 한번 보고 딱 나오는 말이 당신은 빠져. 그러면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인생 단계별로 여러 가지 생애 설계 단계가 있는데
저는 40대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건강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가 어디 가서 그런 그 인생 설계에서의 40대 자녀 리스크 관련해서 자녀 교육, 자립 교육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런 교육을 부부가 같이 듣고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부부가 우리 함께. 예, 남편이 아내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 네. 어디 감히.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받고 공통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남편도 그런 교육을 같이 들어서 서로 깨닫게 되고, 아내도 그렇게 깨닫게 되고,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요즘 보면 가끔씩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에게만 맡겨놓는 게 아니라 예. 같이 의식적으로. 아니 뭐 맡겨놓더라도 남편의 스탠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거는 가져야 되죠. 근데 저도 아이와 제가 이렇게 어떤 대화를 나누면 그걸 남편에게 그대로 공유해줘요. 중요한 내용을 공유해서 내가 아이에게 이렇게 했고 아이는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당신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거나, 혹은 내가 지금 아이를 요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이 절대로 여기에서 그 선을 넘으면 이제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으니 그거를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이제 조금 범위가 넓을 때에는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도 말씀을 드려요.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도 아이랑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이를 만났을 때는 돈을 주시면 안 돼요. 라거나 아이에게 돈을 주실 거면 아이의 계좌로 주시면 더 좋겠어요. 라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먼저 말을 하기 때문에 엄마가 그거는 관리를 하잖아가 좀 있어요. 그런 믿음이 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희 시어머님이 조금 이상하게 보셨을 수도 있어요. 뭐 저렇게까지 애한테 엄격하게. 네. 그리고 애가 지금 힘들다는데 이제 어머니 약간 안쓰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소녀에 대해서. 다 그러죠. 네. 네. 근데 이제 몰래 뭐 사주고 막.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면 이 아이는 다음에도 어머니만 찾아가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제 이런 얘기를 처음에는 그러셨는데 어머님이 요즘에는 가장 큰 지지자예요. 아이에게도 엄마가 그거 안 된다고 한 것 같던데 엄마랑 먼저 상의해봐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주체성을 좀 인정을 해주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마 듣고 좀 깨달으신 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너무 단편적으로 저기서 그렇게 하더랬는데 당신은 뭐 이게 아니라 서로 이제 같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견도 교환을 하고 부모의 성향도 파악을 하고 아이의 성향도 파악을 하고 해서 좀 한 계단씩 하고 좀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이걸 구체화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트러스트온 자산운용 연금 포럼의 강창희 대표님 그리고 이티원의 황지영 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